신문 이야기 도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마수가 대한민국 국정원에까지 뻗친 것으로 채널A 단독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를 총괄하는 핵심 인사가 이른바 최순실 라인으로 활동을 해왔다라는 것이 저희 취재 내용의 골자입니다.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원 관련 내용은 오늘 돌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내용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오늘은 독특하게 동아일보 사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사설 제목입니다. A사설입니다. 청와대의 회담, 당론 뒤집은 추미애 민주당 전국 수습 능력 있나? 어제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중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제안했다라는 속보 보내드렸는데 어제 밤 늦게 돌연 민주당에서 양자회담, 영수회담을 철회했습니다. 이 친구들과 밥 먹는 약속 잡고 바로 직전에 취소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났는데 이건 예의를 떠나서 과연 야당이 이 영수회담을 철회한 것을 두고 국정수습에 대한 의지는 있느냐라는 반론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추미애 당 대표가 양자회담, 영수회담을 돌연 취소하는 바람에 김종인 전 대표가 또 피해를 본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추미애 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서 김종인 전 대표를 총리로 제안한다라는 설이 어제 하루 종일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그 때문인지 아닌지 김종인 전 대표가 원래 출국 예정이었는데 돌연 인천공항까지 갔다가 짐 싸서 다시 나왔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회군을 했는데 어젯밤에 영수회담이 취소된 겁니다. 이 어르신을 두고 이렇게 매번 장난쳐서 되겠습니까?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 1면입니다. 마음 바뀐 제1야당인데 아침 저녁 마음이 다르다. 아침 저녁 마음이 다르다. 제1야당. 성급하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면 그것 또한 문제고 청와대와 전국 수습을 위해서 제1야당으로서 제안을 했다면 그 제안을 뒤집은 것도 성급했다. 이래도 비판 저래도 비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뿐만 아니라 경향신문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1면입니다. 박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돌연 취소한 민주당. 오락가락 추다. 추미애 당 대표의 리더십에도 생채기가 분명히 났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도 성급히 취소를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엔 대통령과 양자회담도 또 돌연 취소했다. 오락가락하는 야당에 대한 비판. 오늘 진보신문, 소위 보수신문 할 것 없이 모두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최순실 의혹은 끝이 없습니다. 엔들레스. 최순실 담당의가 최 씨가 귀국 직전 허위 진단서도 최 씨의 허위 진단서도 이 담당의가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른바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라는 거짓 내용을 의료인으로서 진단서를 발급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후배 의사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문이, 대통령의 자문이, 최순실 씨 전담의사, 문제가 있어도 한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자세한 내용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이 와중에 내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면 조사 가능성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아직 장소와 방법에 협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일 검찰이 밝힌 마지막 시한인데 대통령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1면입니다. 제1야당의 무책임. 추미애 당대표 얘기입니다. 대통령과 영수회담 제의 합의 11시간 만에 일방적인 철회. 이것은 제1야당으로서 너무나도 무책임한 자세다라는 비판을 오늘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여러 가지 뉴스 중에서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집중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마수가 대한민국 국정원에까지 뻗쳤다. 단독으로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최순실 씨와 국정원과 관련된 오늘의 특종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 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서는 국가정보원에까지 미친 최순실 씨의 영향력에 대한 뉴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과 최순실 씨의 이른바 마수, 그 상관관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출력물로 3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의 특종 내용, 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까지 손뻗친 최순실의 힘, 최순실 씨의 마수가 안 뻗친 곳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그 어디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에까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정원에 최순실 사안 전담 팀이 있었고 그 팀을 이끌고 있는 팀장은 추 국장입니다. 이 추 국장을 이 정부 전현직 국정원장이 모두 추 국장을 손보려 했는데 전현직 국정원장조차 이 추 국장을 손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추 국장의 뒤에는 최순실이 든든히 버티고 있었다라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이 추 국장은 누구고 도대체 무슨 일을 했던 겁니까? 추 국장은 국정원 1급인데요. 예. 국정원의 해외 파트와 그다음에 국내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국내 파트 정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 국장이 최순실 관련한 정보를 수집한 뒤에 국정원 위에는 이제 차장이 2개 있습니다. 국정원 1차장, 2차장. 근데 국정원장한테 보고하지 않고 이 취합된 정보를 갖다가 청와대에 문고리 3인방에게 문고리 3인방이죠. 저게 직접 이제 보고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 국장 이제 육사 출신으로 이제 50대 초반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향은 대구고요. 예. 이제 왜 뒤에 그런 게 있냐? 누나가 아마 대구 달성에서 박 대통령을 도왔다. 그런 이제 안팎의 소문이 있는데 그 라인으로 해서 최순실이 뒤를 바르지 않느냐 이런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 국정원 내에 국내 정보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국정원 1급 공무원, 굉장히 높은 공무원입니다. 추 국장이 누구인지 저희가 프로필을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내 정보 수집을 총괄하는 국정원 1급 추 국장은 누굴까? 국정원의 최순실 정보를 취합해서 청와대에 보고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요.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원회와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파견돼서 근무를 했다는 점이 굉장히 특이점입니다. 민정수석실에 파견해서 근무했었다. 2014년 청와대 파견 근무 당시 박원순 제압 문건 작성자로 지목돼서 파견이 해제되고 국정원으로 원대 복귀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추 국장을 국정원의 국내 담당을 총괄하는 1차장, 2차장 2명 중에 2차장으로 승진을 추진했었다가 국정원장의 반대로 무산이 됐던 이력도 있습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 추 국장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 이병기 국정원장, 이병호 국정원장 셋 모두 이 추 국장을 손보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이 추 국장이 2차장으로 임명되지 못했지만 추 국장 대신 2차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라인으로 손꼽히는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돌연 국정원 2차장으로 임명이 된 바 있습니다. 이숙현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국정원에 국내 정보를 총괄하고 있는 2차장 자리에 이 최순실 씨의 라인이 임명될 뻔했었다라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 국장은 그 차장이 될 만한 어떤 아직까지 경력이나 백그라운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초에 이제 차장이 되려다가 그 국정원에서도 그렇고 청와대 고위 인사들도 이제 반발하니까 사실 이제 국장 자리에 계속 이제 앉혀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문제는 계속 커지는데 비록 그 차장 자리에 오르진 않았지만 계속 어떤 그 내부에서 어떤 실권을 쥐고 사실상 그 위에 직속 상관이 이제 국정원장이 있고 차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차장한테도 보고하지 않고 국정원장한테도 보고하지 않고 사실 그 우병우 민정수석한테 그 직접적으로 보고를 했다. 그리고 뭐 일설에 의하면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 안봉근 비서관에게도 보고한 뭐 그런 정황이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게 국정원이라는 게 어떤 조직입니까? 가장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정교한 분석을 만들어내서 윗선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는 건데 국장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고위직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중간 간부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장도 배척하고 국정원제도 배척하고 민정수석에게 직보했다라는 것은
사실 직보하면서 자신의 어떤 사감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걸 그대로 이제 건조하게 그냥 보고한 것이 아니라 추국장의 어떤 그 나름의 어떤 의미를 담아서 민정수석에 보고를 했다면 그 자체도 상당히 어떤 경로상에도 문제도 있고 내용상에도 충분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이 문제인 거죠. 추국장의 파견 장소와 파견 이력이 상당히 뭔가 의미심장한데 대통령의 인수위원회와 그리고 민정수석실에 파견이 됐다. 최순실 씨와 우병우 대통령의 삼각관계와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예. 이제 이명박 정부 때도 이제 국내 파트에 있으면서 박원순 제안문건을 비롯해서 뭐 그런 쪽에 이제 일을 한 것으로 소문이 쭉 나 있는 상태에서 인수위에 파견 가고 청와대까지 가가지고 그때도 예.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박원순 제안문건이라는 게 2014년에 팩트로 드러나면서 파견 해제가 됐는데 승진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더 문제인 거죠. 아까 이제 국정원에 지금 이 정보 들어와서 남재준 원장, 이병기 원장, 이병호 원장 이렇게 세 명인데 남재준 원장 같은 경우에는 되게 너무 사람이 뭐 보수적이고 군인 정신이 투철해서 그렇다라는 비판은 많이 받았는데 별로 이제 국내 정치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예. NLL 문건 같은 경우에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고 뒤에 이제 이병기 원장은 야당에서도 괜찮은 평가 받았고 지금 이병호 원장도 해외 파트에서 30년간 잔뼈가 굵은 인물 해가지고 전공이 이제 국내 쪽이 아닙니다. 그런데 원장들은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한쪽 파트는 완전히 이제 그 일을 전담을 해가지고 있었다는 거고 아까 이제 이숙현 칼럼니스트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의 이제 정보 보고가 뭐가 문제냐면요. 국정원의 시스템은 뭐 이건 기밀이 아니니까 조금 말씀드려도 될 텐데 예. 정보관하고 분석관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신문 예. 기자로 치면은 취재하는 사람하고 기사 쓰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취재는 취재만 해서 올리면은 기사 쓰는 사람이 기사 써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재 내용이 바로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정보 수집과 분석을 분리시켜 놓는 건데. 국정원의 시스템상.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추국장이 들리는 정황은 정보관이 받은 이제 생 정보를 분석관에 거치지 않고 그대로 우수석이라든지 청와대 갖다 줬다라는 거죠. 정제되지 않은 날것의 정보가 이례적으로 그냥 그대로 올라갔다는 그렇죠. 건데. 분석관을 거치면 예. 원래 이제 첩보하고 정보도 구분도 하고 이렇게 추려서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윗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라이브 방송 보는 거를 좋아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했다면은 이건 전반적인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린 게 되는 거죠. 저희가 최순실 씨와 그리고 국정원의 이 추국장이 벌인 행태에 대한 3가지 단독 기사를 준비했는데 저희 단독 기사를 상세히 보시기 전에 윤태곤 실장은 기자도 오래 생활을 하셨고 또 정치권 안팎의 정보도 많으시니까 이 추국장에 대한 이야기 알고 있었습니까? 사전에. 그러니까 이제 박 시장 요 문건 때부터 이 사람이 유명해진 인물이었었어요. 그리고 팀장이었거든요. 근데 국정원에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직적으로 이런 뭐 손에 이제 흙을 묻힌다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은 한번 뒤에 빠졌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돌아오는 게 상례예요. 근데 이분은 쭉쭉쭉 올라갔으니까 도대체 무슨 줄이냐. 뭐 MB 때만 잘 나간 게 아니라 뭐 이 정부 들어와서도 잘 나가네. 그런데 뭐 뒤에 그런 최순실 얘기가 씨 이런 거는 있었던 몰랐던 거군요. 거죠. 예. 도대체 그 뒤에 무슨 줄이 있었냐라고까지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추국장과 관련된 문제는 이 추국장이 국정원장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장에게 직접 살생부를 작성해서 내밀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2번째 출력물입니다. 일개 국장이 국정원장에게 감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감히 살생부 인사 리스트를 만들어서 국정원장 앞에 내밀었다. 이 명단 누구를 위한 명단이었을까요? 황소영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국정원 추국장은 새로 임명된 국정원장들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서기 전 살생부를 들이밀었습니다. 첫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데 대해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자리에 지명되어 국민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정원에서 몰아내거나 한직으로 보낼 간부와 직원 명단을 정리해 국정원장 후보들에게 제출한 겁니다. 당시 보고서인 줄 알고 살생부를 받아본 한 국정원장 후보자는 어디서 배워먹은 짓이냐며 호통을 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정원장이 된 뒤 추국장을 인사조치하려고 했는데 청와대의 반대로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추국장이 워낙 튼튼한 청와대 인맥이 있어 국정원에서 내보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국정원 내에선 추국장의 뒤에 국정원장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비선 실세가 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전직 국정원 핵심 관계자는 얼마나 동아줄이 튼튼했으면 그랬겠느냐며 최순실 씨 비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김병민 의원님, 예. 새로운 국정원장이십니까? 제가 좀 리스트를 좀 만들었는데 이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라고 받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추국장이 내밀었다는 게 살생부였다. 야, 저는 제가 국정원장이라도 당장 집어던졌을 것 같은데 집어던지고 나면 그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쪼르륵 올라가고서는 청와대에 만약 비선실세랑 연결이 다 있다라면 비선실세한테 국정원장한테 전화가 오면 이거 내가 뭔가 큰 실수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국정원 내에서 저 든든한 동아줄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병우 수석이 든든한 배가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오게 됐던 거 2014년도잖아요. 근데 저 양반은 지금 현재 국장인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2013년도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바로 청와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병우 수석의 고리보다 이전에 더 핵심으로 볼 수 있는 최순실 씨와의 연관 고리, 그러니까 비선실세의 고리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은 직보했던 게 결국은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나중에 취임하고 난 뒤는 우병우 수석을 거쳤을 수도 있겠으나 그 윗선에 있는 소위 말하는 최순실 씨한테 돌아가기 위한 문고리 3인방 중 누구 하나. 그게 지금 현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람은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혐의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최순실 씨가 나름대로 국가의 비선실세로서 국정을 농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필요한데 그 안전장치들에 대해서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거죠. 국정원이 하는 역할은 곳곳에서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시스템을 농락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취합해서 보고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속아내기 위해서 이런 국정원까지 장을 했다라면 어마어마한 문제고 여기에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라면 그 사람은 국민의 공복입니까? 최순실 씨의 공복입니까? 예. 아직까지 현재 그 사람이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라면 진짜 엄청난 문제인데 검찰의 수사 대상이 이제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검찰 얘기 나와서 말씀인데 검찰 저격수 화요일의 남자 송강훈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최순실 씨가 국정원에도 자기 인사를 심어놨고 그리고 우병우 수석도 최순실 씨의 추천으로 임명이 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손을 안 뻗칠 데가 없군요. 아니 저는 굉장히 궁금했죠. 사실은 최순실 대통령이 대통령입니까? 네, 대통령이죠. 제가 보기엔 대통령입니다. 최순실 대통령이 관심 갖는 게 세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인사입니다. 장관 임명하는 거. 두 번째는 정책 결정이죠. 예. 드레스도 그렇고 통일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그럼 세 번째가 잘 아시겠지만 정부 아니겠습니까? 정보다. 네. 근데 정부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동아일보가 특종해서 확실히 권력을 잡았구나 하는 실감을 느끼죠. 로버트 케네디 혹시 아시나요? 예.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이 존 F 케네디의 동생이면서 이 정부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까? 존 F 케네디가 뒤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모르는 일을 많이 저질렀거든요. 예. 그 뒷감당을 다 누가 했냐면 로버트 케네디 동생 법무장관이 했어요. 예. 우리 박근혜 정부가 문제 저지르면 우병우 수석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지금 감당하는 거 똑같죠.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이 지금 추국장처럼 아주 센 국장이 하나 있었어요. 예. 에드가 후보라고 FBI 국장이었는데. FBI 후보 국장. 네. 이 사람 자르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인터뷰를 신청합니다. 장관님 보자고요. 예. 자료를 이만큼 갖고 와갖고 이게 여러분들 대통령 비밀인데 날 자르시겠습니까? 이렇게 협박을 한 거군요. 이렇게 대드는 거죠. 예. 잘랐을까요? 못 잘랐을까요? 잘랐습니까? 못 잘랐습니까? 못 잘랐죠. 예. 후보는 이렇게 해서 45년 동안 이 정보를 갖고 45년간 대통령 8명 있는 때까지 죽을 때까지 병이 있으면서도 FBI 국장 하셨어요. 저는 추국장 보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확실히 정보는 세구나. 정보는 세구나. 그리고 그거에 약한 것이 역시 권력자들이구나. 저는 추국장한테 제가 별명 하나 드리고 싶어요. 어떤 별명이요? 한국의 후보 추네요. 한국의 후보 추다. 네. 후보 추다. 씁쓸한 농담인데 문제는 현직 국가정보원의 국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할생부의 내용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할생부는 이렇게 해서 북한과 내통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국정원 내의 직원에 대한 할생부라고 합니다. 누구는 승진시키고 예, 누구는 이제 단직으로 좀 보내고. 예, 근데 이제 그 기준이 뭘까요? 저는 그 기준이 본인의 어떤 추세나
그래서 권력을 잡는데 지장이 되는 사람이라고 많이 안팎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고속 출세를 했습니다. 동기보다 훨씬 앞서서 나이와 아까 얘기하더라면 경력보다 앞서서 했는데 더 하고 싶었던 것이죠. 국정원 아까 말한 대로 2차장도 하고 싶었고 그것도 안 되면 기조실장으로도 하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걸림대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명단을 줬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최순실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런 거를 농단을 할 때 어떤 큰 대의나 명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를 가지고서 했다는 측면에서 좀 그렇고요.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이렇게 최순실 국정농단이 이런 정도로까지 미치고 있는데 우병우 사단, 최순실 사단이 미치는 사람들을 다 일단 자리를 내려놓고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국정원 내의 최순실 라인, 추국장에 대한 내용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세 번째 내용이 또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제 추국장과 우병우 수석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국정원장을 무시하고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이 추국장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정제되지 않은 날것의 이야기를 직보했다.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최순실의 라인 국정원 추국장이 왜 국정원장도 제치고 우병우 수석에게 무언가를 보고했던 걸까요? 그런데 이 같은 정황은 여러 인사들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추국장이 우병우 수석에게 주로 최순실 씨 관련 동향 보고를 했다고 들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정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정원에도 이른바 박지원 정보 라인이 가동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정동 당국 관계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추국장은 우병우 수석과 매우 가까운 관계였다. 얼마든지 직보할 수 있는 사이였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병우 형 뭐 이러면서 얘기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국정원 관계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국장이 바로 우병우 라인이다. 추국장이 바로 우병우 라인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일단 국가정보원은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원 간부가 안가에서 안봉근 비서관 등을 만나서 최순실 정보를 직보했다는 보도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 칼럼니스트 국정원으로서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하기 않은 겁니까? 확인하기 싫은 겁니까? 뭐 후자 쪽에 더 가깝다고 봐야죠. 근데 확인하기 싫은 저는 거다. 네, 근데 저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병우 수석이 그 문고리 3인명한테 보고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특별히 따로 뭐 안가를 찾아서 보고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굳이 직접 안봉근 비서관이 그 보고를 받지 않았어도 우병우를 통해서 충분히 보고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렇게 어색한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참 전 재밌는 게 일단 그 추국장이 본인 이제 그 차장에 가려고 했는데 너무 이제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나 등 안 돼가지고 반발을 심해서 이제 국장으로 남겨뒀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차장 자리에 우병우 라인이라고 하는 핵심 라인이라고 하는 그 누굽니까 최윤수 2차장을 그 자리에 앉혔어요. 그러면 사실 이제 최윤수와 우병우의 관계는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만큼 굉장히 끈끈하고 가까운 자리로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국장이 최윤수 차장을 거치지 않고 우병우 민정수석이 직접 그 직보했다라는 내용 자체가 저는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가깝다는 거죠. 추국장과 이 우병우 그 둘 간의 사이가. 그리고 결국에는 이 추국장 대신에 임명된 최윤수 최 차장이 네. 오히려 최 차장보다 이 추국장이 우수석과 더 가까웠을 관계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최 차장이 물먹은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저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전문 용어로. 네, 전문 용어로. 네. 그래서 뭐 국정원장까지 그 보고가 안 되고 직보할 정도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하고 실제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죠. 그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도 사실은 추국장 밑에 어떤 종합팀,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해오는, 그러니까 그 최순실 씨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수집해오는 팀까지 있었고, 그래서 그 이제 정보를 가공해서 우병우 전 수석한테 보고를 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까 그 얘기를 조금 하다가 만 부분이 있었는데 이 국회 정보의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정보라는 거는 이제 그걸 가공하고 여기에 의미를 부여해야지 이제 그 분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분석하지 않은 정보를 직접 보고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 그 표현대로는 그 내용에 살이 낄 수 있다. 그러니까 살이라는 게 어떤 뭐 죽음을 얘기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낄 수 있다. 그 얘기는 추국장이 자기 의도를 담아서 같은 정보도 다른 식으로 가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얘기가 더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추국장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병우 수석이 그 내용을 받고 취재 열심히 해왔네, 정보 열심히 분석해와서 땡큐 이게 아니라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덮으려고 했다라면 그게 예. 더 문제인 거잖아요. 그게 더 그러니까 문제다. 이거는 추국장도 문제고 그것을 받아든 그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 정보를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했나, 그 적극적으로 반기를 했나, 적극적으로 이것을 좀 더 켜려고 노력을 했나, 이것이 또 하나의 어떤 문제로 부각되는 건데요. 지금 검찰이 알아봐야 될 그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가 네. 아닌 것 같다. 이미 우병우 수석이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에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의혹을 덮기 위해서 있었죠. 네. 현직 경찰 둘에게 책임을 떠넘긴 건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마당에 이 국정원까지 국정원장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이른바 최순실 팀이 따로 가동이 되고 있었다라는 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 내용이 일파만파 커질 것 같습니다. 우병우 사단이 검찰에도 있었고 최순실 사단이 국정원에도 있었다는 내용인데, 김병민 의원님, 예. 이렇게 사단들이 많으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 앞서 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은 뭔가 최순실에 관련된 얘기들을 가지고 내밀하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큰 피해를 갔던 정황 증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나마 국정원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이게 사실인지는 수사를 좀 해봐야 나오겠지만 최순실 씨 정보에 대해서 근접해갖고 뭔가를 올리려는 사람들을 이 추국장이 중간에서 캐치를 하고 그런 사람들을 적어서 인사를 좌천시켰다라면은 그거는 그나마 좀 양반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최모경이나 한모경의 사건에서 봤듯이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더 나가서 접근한 누군가에 대해서는 사실적인 뭔가 무언의 압박을 해갖고서는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는 경위까지 이르렀다면 이건 정말 이를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최순실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검찰에서는 드러난 일부의 혐의를 갖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을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 곳곳에 최순실 라인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최순실 씨가 관여했던 인사 개입된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을 낱낱이 파악하는 일만이 사실 이 문제를 끝내기 위한 예. 지름길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고리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건데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여야가 합의한 특검이 곧 이제 가동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올 건데 그렇게 된다라면 국정원의 추모국장의 사례를 넘어서는 정말 우리가 낯뜨거워서 보기 힘든 그런 일들에 국정농단이 개입한 사람들이 더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직속 상관인 원장과 이 차장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현 민정수석 우병우에게 직보를 하는 등의 행위로 비난을 받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내용은 우병우 전 수석으로 이어집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도울직구 신문입니다. 청와대의 압박과 미행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윤회 씨 문건 유출 사건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검찰의 수사를 맡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최경희의 죽음과 관련된 증언이 또 새롭게 나왔습니다. 최경희의 의문의 죽음의 탓,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2018년 12월 검찰에 체포됐던 고 최경락 경위. 박관천 경정이 보관하던 청와대 문건을 무단 복사한 한일 전 경위와 함께 문건 유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숨진 최경희의 유가족이 최경희가 당시 청와대의 회유와 미행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너 살려준다서 얘가 예 하고 이제 대답을 했던 모양이에요. 누가 따라붙었다는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죠. 지금 난 누가 미행한다. 최경희는 숨진 당일에도 미행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헌편을 하면서 그 소리를 이렇게 나왔는데 뒤에서 이제 사람들이 따라붙은 거예요. 쫓겨 가다가 이제 글로 간 거죠. 최경희의 유가족은 함께 문건 유출자로 지목됐던 한일 전 경위가 청와대의 회유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우병우이 다 시켜서 하는 짓이고 얘한테 사죄한다고. 최경희의 유가족은 청와대와 검찰이 문건 진위 여부 대신 문건 유출 경위에만 치중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우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우병우 수석과 관련돼서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데 최경희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증언을 한 건데요. 윤태곤 실장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 살려준다고 해서 우리 애가 예 대답을 하고 누가 따라붙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누가 날 미행한다. 그리고 최경희가 숨진 당일에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왔는데 당일에 뒤에서 사람들이 따라붙었다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쫓기고 쫓기다가 숨진 장소 쪽으로 아들이 갔고 그 이후에 아들이 연락이 끊겼다. 그러면서 최경락 경위의 유가족은 이게 다 우병우가 시켜서 한 짓이라고 동료인 한일 경위가 우리에게 사죄한다라고 말했다. 최경희의 유서, 최근에 한일 전 경위의 이제 증언. 증언 그리고 유가족 증언 3박자가 딱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 유서에서부터 이미 회유가 있는 거 그리고 네가 거기에 굴복한다 그러더라도 나는 이해한다. 하지만 난 또 회사랑은 경찰 조직이겠죠.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뭐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담담하게 써놨고 그걸 또 한일 전 경위가 이번에 밝혔고 또 유가족도 이제 이후에 또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참 백반을 양보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좀 좌천을 시킨다든지 속된 말로 물을 먹인다든지 뭐 그것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죄 없는 사람들한테 덮어 써라 내지는 이제 거짓말을 해라 라고 이제 뭐 말이 회유지 압박 아니었겠습니까? 예. 한일 전 경위 같은 경우에는 자기한테 찾아온 이제 민정수석실의 이제 경찰 요원이 나도 힘들다. 이 형님을 이렇게 설득 못하면은 나도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주위 사람 통해서 압박 주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나 예. 하나 괴롭히면은 차라리 참을 수가 있는데 뭐 가족, 친구, 동료를 통해 가지고 압박을 하면은 그 사람이 되게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한일 전 경위처럼 되게 힘들어지든지 최경락 경위처럼 극단의 선택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예, 최경락 경위의 이 죽음의 책임이 우병우 전 수석을 향하고 있는 이유는 손 변호사님, 당시 정윤회 씨와 관련된 문건 유출 사건 당시 비선 의혹을 덮기 위해 여러 관계자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최경희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문건 유출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몰고 가야겠다라는 계획을 짰고 결국엔 그 계획대로 최경희가 자살을 했고 또 미행까지 붙어서 극단적인 압박에 시달렸다면 최경희의 죽음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네, 얼마든지 지금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 일단 저는 가족들이 그 국가 상대로 형식은 자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압박과 협박과 무서워서 만약에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그거는 국가 책임이거든요. 나는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산재처럼 순직으로 처리해서 유가족 보상금도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조인으로서. 네, 가족들이 그거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분위기가 최순실 대통령 사건이 나기 전까지는 그 분위기가 무서워서 감히 엄두도 못 내셨겠죠. 지금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조선일보의 그 박관천 그분이 그 인터뷰 말미에 딱 한마디가 아직도 저는 아직 지워지지가 않아요. 어떤 말이요? 무섭다. 무섭다. 무서웠었다. 이게 아시겠지만 경위 정도 되면 한 20년, 30년 베테랑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청와대에 선발되고 하면 그중에 또 아주 특수한 사람들이어서 어떤 역경과 고난에도 진짜 독종 같은 경찰관들이 특제되는 건데 그 사람들 입에서 무서웠다는 얘기 나오는 이거는요, 이 실감이 안 나요, 저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통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이 약해서 또는 연약해서 자살했겠지 생각하지만 이 박경이나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얼마나 우병우나 그 일당, 저는 아주 공범이라고 좀 내가 표현하고 싶은데 이 공범들이 얼마나 협박이 세서 그 자기 생명의 결단까지 이르게 된 그 과정을 보면은 참으로 국가 공권력의 이 엄청난 이 비행이 참 있을 수 없는 이 행태죠. 저는 진짜 비난받고 우병우 수석 왜 검찰이 저렇게 바보같이 아직 부르지도 않고
영장도 청구하지 않는지 저는 의심이 가요. 의심이 간다. 네. 전 박지원 비대위원장 말대로 정말 우병우 수석은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너무 혐의들이 지금 다양한 데다가 문제가 뭐냐면요. 이건 당시 이 정말 힘없는 뭐 한경희, 최경희 이런 사람들을 자신들의 어떤 권력 투쟁 속에서 이 사람들을 희생시켰고 동료 간에 이간질을 시켰고 사실상 미행을 하면서 이게 미행이라는 게 사실 몰래 따라다니지 미행인 건데 이 사람들 지금 증언들 들어보면 사실 내가 너 따라다니고 있어라는 건 사실을 알리는 식의 사실상 적극적인 협박인 거죠. 그런 거는. 예. 미행은 그러니까 몰래 따라다녔으면 그나마 이렇게 심적인 걸 못 느꼈을 텐데 이 사람이 느낄 정도라면 굉장히 심한 압박을 느꼈다는 거고 직접적인 협박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냥 처음에 위협이다. 위협이라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널 지켜보고 있으니까 잘해라는 위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처음부터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뭐 민정수석실에서 내려와서 뭐 피모 행정관이 이 한모 경위를 회유했고 그래서 이제 최경희가 하라고 했다고 하면 너는 살려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 재밌었던 건 당시 이제 본질은 그거죠. 정윤회 문건이 문제였는데 정윤회 문건을 그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지금 윤갑금 팀장입니다. 그러니까 윤갑금 팀장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 그 우병우 그 개인 비리 혐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당시 그래서 결국 이 정윤회 문건은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들여다보지 않고 유출 문제에 집중하면서 저 사람들은 자살하게 이르렀고 뭐 조홍천 당시 비서관 같은 경우는 또 조사를 받았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 정윤회 문건 사건은 소위 말하는 청와대가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결론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1월에 우병우 비서관은 수석으로 승진했고요. 당시 그것을 맡았던 윤갑근 당시 검사는 그 위에 그 부패 부장인가요? 그 다음에 2월에 또 승진을 합니다. 결국은 청와대가 원하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조홍천이나 박관청 경정 정도만 어떻게 뭐 기소하는 그런 선에서 끝내버렸고 그래서 우병우 그리고 윤갑근 이 검사들은 다 승진하고 정말 지금까지 너무나 여유롭게 살아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뭡니까? 그때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지금 그 최순실 사태까지 이렇게 2년 동안 국민들이 이렇게 황당해하는 사건까지 이렇게 커지지도 않았을 테고 그때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최경희가 자살하지도 않았을 텐데요. 그러니까 당시 우병우부터 해서 윤갑근 검사부터 해서 당시 이 수사를 대충 무마했던 검사들부터 먼저 속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최경락 경위에게 야 그냥 저기서 시키는 대로 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한일 경위가 증언에서 최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최순실 씨와 승마협회 관련돼서 캐고 다녔던 것이 결정적인 실수였다. 숨진 최경락 경위, 엘리트 경위가 청와대의 문건 유출로 수사를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일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는데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협박이 대단했길래 네가 이제 덮어쓰라는 거죠. 문건 유출의 책임자로 네가 덮어쓰면은 주변 사람들이 안전할 거다 얘기를 압박을 이제 견디다 못해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인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한 사람은 그렇게 목숨을 끊었고 우리가 얘기한 한일 경위 당연히 쫓겨나고 감옥 갔다가 와서 제가 들기로는 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그래요. 너무나 이것 때문에 병원에서 그리고 뭐 박관천 아까 그 경정 무서웠다. 또 조홍천 비서관 뭐 변호사 개업도 못하고 있어요. 일식집이셨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트라우마 이걸 겪고서 막 정말로 삶이 파탄이 났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딛고서 몇몇의 사람들은 승진을 하면서 승승장구했었어요.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으로도 승진을 저는 그 우병우 수석 그다음에 그 협박했다는 피행정관 그 위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 최경락 경위의 죽음을 듣고 어떤 느낌이었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예. 이제는 이제 입을 완전히 막았다. 그리고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지 정말 속으로는 강심의 가책을 느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할 거는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지 정말 한 인간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나 하는 생각과 함께 정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이거는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거는 정말 사안이 다른 사안이거든요. 단순한 압박하고는 다르게. 흔히 우리가 이제 와치독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보음을 내야 되고 잘못된 걸 찾아야 되는데 우수석이라든지 이분들이 한 거는 와치독들을 물어서 보내는 역할. 그럼 뭐라 해야 됩니까? 경호견이라 그래야 되나요? 경비견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진실에 이제 근접하는 사람들이 다 물리치는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초부터 나온 게 우수석에 대해서 뭐 법적인 죄를 묻는다면은 이분은 직무유기가 아니라
적극적인 죄가 있는 겁니다. 예. 직권을 남용하고 뭐 불법을 교사하고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 그 태블릿 PC 안에 이제 뭐 대응 문건 같은 경우에도 민정수석실에서 된 걸로 보이는데 뭐 일을 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분은 잘못된 일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모두 다 져야 할 겁니다. 예. 최경희 사건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병우 신부름꾼 시켰지만 그 정점은 대통령이세요. 지금 이 방송 보신다고 하면은 그 한 사람의 죽음이 결국 공권력에 의한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부인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다 그렇게 보통 사람 느끼고 있어요. 그 일말에 마지막 양심과 분별력이 있다고 하면 대통령님 지금 즉각 물러나셔야죠. 이게 손 변호사님처럼 직설적으로 말 못하겠는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2014년 똑바로 수사했으면은 이게 잘 됐을 거 아니냐. 근데 똑바로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대통령이 다 아는 사실이었고 이걸 지시해가지고 한 상황인데 이게 똑바로 수사하면 그게 올라가면 도로 내려오는데 수사라는 게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책임은 다 박 대통령한테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 뭐 최경희, 조응천 뭐 이런 사람들 똑바로 했지 않습니까? 예. 했는데 막히는데요. 예, 그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 검찰과 관련된 이야기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우병우 수석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내정된 한 달 뒤에 우수석 장모와 최순실 씨가 같이 골프를 쳤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건 잠시 후 좀 저희가 다뤄보겠고요. 검찰 내부에 손 변호사님, 우병우 라인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 그래서 우병우 수석의 변호사 시절에 이 변호사 수임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검찰에게 제출을 했는데도 검찰에서는 그 자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조차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안 하고 있는데 검찰은 아직도 우병우 수석이 두려운가 보죠? 그 검찰총장 얘기 좀 해볼까요? 예. 검찰총장님 기분 나쁘거나 또는 섭섭하실지 모르는데 사실은 혹시 우병우 라인 아닐까요? 김수남 검찰총장이 네, 왜냐면 이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스타 검사 중에 스타가 누굴까요? 저는 지금 총장님이세요. 왜? 수원지검장 하시다가 중앙지검장 하시다가 대검 가셨다가 검찰총장 되셨거든요. 그때마다 현격한 그 공로가 있으셔갖고 그 중에서 아마 제일 큰 공로는 중앙지검장 계실 때 이 정윤희 문건 그렇게 무마했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검찰이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그 의심을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병우 수석 제대로 압수수색한 적 있나요? 예. 그 회사 잠깐 수색했더니 봉지 종이봉투에 그게 압수수색 전부였어요. 이제 한 몇 달 뒤에 뒤늦게 그 핸드폰 압수수색했는데 내용이 있을까요? 꽝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는데 또 변호사 수임 비리도 있고 하면 지금 우리 동기였던 그 홍만표 변호사는 즉각 수사해갖고 몇십억 세금 떼먹었다고 좀 구속시키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 30건 했다고 지금 우 수석이 지금 밝히고 있는데 여러 가지 눈에 안 드러나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거 그냥 모른 척하고 있지요. 그렇게 보면은 저는 여전히 검찰 이 전체 체계가 아직도 그 영향력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하는 것이 이제 19일이나 20일이면 최순실 사건의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지금 최초의 직권남용으로 구속을 하셨는데 저는 단언컨대 검찰에서 뇌물수수 또는 제3자 뇌물수수가 죄명이 없다고 하면은 한국의 검찰은 그날 사망 선고하는 날입니다. 예. 검찰총장께서 이제는 이 광장에서 100만 촛불이 퇴진하라고 하는 그 압력 받을 겁니다. 예. 제대로 똑바로 원칙대로 정도대로 수사하셔야 됩니다. 예. 저 사진이 검찰이 갖고 있는 우병우 수석에 대한 두려움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조계 관계자, 송강호 변호사님도 법조계 관계자지만 저희가 취재한 다른 법조계 관계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겠다라는 검찰이 여전히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만 두려워한다.
수임 비리도 특검으로 밝혀야 된다. 법조계 관계자가 말한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야 이거 우리 검찰 차원에서는 우병우 수사 못한다. 특검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야당 일부 의원이 검찰 조직 내에 있는 우병우 라인을 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리스트 좀 정확하다면 빨리 작성해서 발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최순실 씨의 꼼수에 관한 이야기 오늘도 새롭게 준비가 됐는데요. 최순실 씨가 안티에이징 치료를 평소에 자주 받았던 안티에이징계의 대부라고 불릴 만한 김모 원장,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때는 차움 의원에서 일을 했었던 그 김모 원장이 최 씨가 귀국 직전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라는 가짜의 허위 진단서까지 끊어주려 했던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하다 이제는 진단서도 허위입니다. 이 칼럼. 이거 검찰 수사에서 공황장애로 뭐 좀 최순실 씨가 이용해 보려고 허위 진단서를 의뢰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늘 이제 가던 의사한테 그 김모 원장인가요? 그 사람한테 이제 부탁을 했고, 김모 원장은 이미 차움병원을 이제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차움병원에 있던 그 후배 의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 사람 이제 공황장애가 있다. 진단서 하나만 끊어줄래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말이 안 되니까 거절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담당이가 여러 가지 지금 의문을 갖고 있잖아요. 그 단순히 최순실 씨라는 어떤 연결고리가 없었으면 당시 대통령 뒤치도 모르던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의 자문의가 됐을까라는 것. 그리고 지금 해명도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내가 그 청와대 의무실에 어떤 약을 얘기하면 청와대 의무실에서 다 준비해 놓고 있었다라는 게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기자들이 계속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취재를 하니까 말이 좀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미처 구비하지 못한 것은 내가 직접 들고 병원에 그 청와대에 직접 갔었다라면서 진술이 조금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그 지금 차원병원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최순실 씨나 이제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한 6년 동안 이 병원을 출입했다고 하는데요. 대선 전에는 대표란 이름으로, 그리고 대선 끝난 이후에는 뭐 VIP나 청안가 이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여러 차례 이제 그 어떤 그 처방전을 계속 이제 의뢰를 했다는 거죠. 오늘 계속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최순실 씨가 가져간 약품 중에 향정신성 의약품도 포함이 돼 있는 것 아니냐. 뭐 예를 들면 프로포폴이 그 예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아직은 의혹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쾌히 아니다. 그렇다. 안 나온 것 같아요. 아직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일단 최순실 씨는 이제 그 신경안전제나 아니면 영양제 이런 것을 같이 좀 처방해달라. 그리고 대통령도 필요하니까 같이 해달라고 의뢰를 했지만 지금 이 병원 측에서는 우리는 그걸 진단해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복지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다. 이 정도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결과가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병원에서는 우리가 최순실 씨한테 처방해 준 건 일단 영양제 정도, 그러니까 뭐 신경안전제 이렇게 위험한 중독성 있는 그런 약품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가족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이 가져갈 적에도 같은 증상에 같은 처방에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 한정해서 그 대리 처방이 가능한 건데 이건 어떤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고 더군다나 최순실 씨는 가족이 아닌데도 처방이 갔다면 이건 의료법 위반이죠. 예.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만약에 DC에서 그 처방전을 처방해서 가져왔다면 그것도 문제인데 그 일부 그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이것을 그 환자 측에서는 처벌 조항이 없답니다. 그걸 만들어준 의사한테는 처벌 조항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풀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법적인 걸 둘째 치더라도 이 대리 처방이라는 것 자체 그리고 그 김모 원장이 그 주치도 모르게 약을 가져가서 그것을 만약에 정말 그 주사제를 놨다면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잖아요. 예. 네. 지금 복지부부터 해가지고 저는 복지부가 그 병원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뭐 보건소 정도에서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이것도 참 답답하죠. 정성희 위원께서 잘 아시겠지만 향전신성 의약품은 환자가 조현병이나 우울증으로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응급 상황 등이 아니면 진료받지 않은 타인을 위해서 처방을 해서는 안 되죠. 제가 이 약품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류 약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강력한 그런 어떤 처방, 마약 성분들은 처방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너무나 그렇습니까? 어깨가 통증이 아파서. 예. 근데 이게 보니까 여기서도 병원 내에서도 그거를 응급실에서 보관하고 있더군요. 왜냐면 이거를 의사들도 빼돌려서 받았는데 팔거나 막 이런 식으로 뭐 간호사들도 뭐 이런 거 막 맞아서 몰래 빼서 맞았다 이런 보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이런 같은 경우는 응급실에서 특수한 그러니까 냉장고 이런 데서 처방을 받아서 현장에서 바로 나서요. 통증이 심한 경우에 굉장히 특수한 관리를 하고 있고 누가 처방을 받았는지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의약처관리청이 이번에 이 병원에서 했더니 이 관리대장
누가 처방을 받았고 몇 개가 보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는 파기하지 않았다. 원래는 야당에서는 이거를 자료가 파기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료는 그대로 있더라 하는 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제 대통령이 이런 식의 약물을 혹시 처방받고 혹시 맞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인데 아직은 의혹 수준이라 확인되지 않았지만 확인되지 않은 것도 문제죠. 왜냐하면 이 대통령의 건강은 늘 얘기하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명하게 그 주치의나 대통령 주치의가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다른 병원에서 이런 내용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게 다 무너진 것이죠. 이런 라인이. 예,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여부는 좀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 김모 원장이 최순실 씨를 위해서 공황장애를 최순실 씨가 앓고 있다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려 했다라는 겁니다. 김모 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료 의사에게 최순실 씨가 공황장애 등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다는 진단서를 떼어달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건데 지금 저 허위 진단서 발급도 김병민 의원님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죠. 당연히 의료법 위반이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최순실 씨가 귀국하고 나서 이 막 뭐라 그러죠, 마스크를 쓰고 숙이고 들어와서 제때 제 시간에 가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또 공황장애 얘기를 들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처음에 세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독일에서 바로 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도 본인이 몸이 너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최순실 씨의 건강 상태가 이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뭔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약 이와 같이 여기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본인의 공황장애를 가지고 증명서를 끊기 위한 노력들을 했다라면 이건 국민들을 두 번 기만하는 행위고 앞서 우리가 국정원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최순실 씨에게 진짜 말 그대로 이 하지 못할 행위들에 대해서 협조했던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병원에서도 사실상 뭐 때문에 최순실 씨한테 이렇게 협조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유일한 이유가 최순실 씨가 좋아하는 돈 때문에 만약 협조를 한 건지 권력 때문에 협조를 한 건지 참 진짜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도처 여러 군데 다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예, 최순실 씨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앞서 예고를 해드렸듯이 우병우 수석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내정되고 한 달 뒤에 네. 우병우 수석의 장모와 최순실 씨가 골프 회동을 한 정황이 포착이 됐죠. 이게 아주 저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예. 보는데요. 그동안 우병우 수석과 최순실 씨와의 고리를 연결하는 게 간단치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예전에 뭐 팔선녀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우병우 수석의 장모와 최순실 씨와 친분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그 고리로 우병우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임명됐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지만 입증할 증거가 없었거든요. 근데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2014년도 5월인가요? 우병우 수석이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내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이 우병우 수석의 장모는 기영씨 씨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골프장에서 웬 할머니랑 젊은 남자들이 와서 골프를 치는 걸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거는 그 할머니가 아마 이 우병우 수석의 장모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병우 수석을 비롯한 우병우 수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장모와 그리고 최순실 씨와 최순실 씨의 가장 측근이 누굽니까? 차은택 씨와 고영태 씨 아닙니까? 예. 이 두 사람도 그 자리에 회동을 했다라는 이런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만약 밝혀지기 시작한다라면 정말 끝도 없이 갈 수 있는 부분이요. 차은택 씨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르재단에 대한 그 엄청난 사건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냐라고 우려를 제기하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뒤엔 우병우가 뒤를 봐주고 있으니까. 이 모든 고리들이 맞아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이제 검찰의 수사가 꼭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참 전에 작은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렇게 주목은 못 받았는데 그 테스타로사 카페가 이제 카페만 한 게 아니라 커피콩도 파는 곳이잖아요. 우병우 수석의 처가 회사인 이제 기은씨 씨하고 삼남개발인가요? 거기랑 테스타로사 사이에 커피콩 거래가 있었다. 한 100만 원치, 200만 원치 예. 정도인데 그게 이제 전 왜 흥미롭냐면요. 100만 원, 2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커피콩을 100만 원 산다는 거는 꽤 큰 양이고 테스타로사가 커피콩을 판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걸 아니까 거기서 물건을 샀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예를 들어 기흥씨 씨 아주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탕비실 관리하는 직원이 테스타로사를 그거 알아서 샀겠습니까? 그렇게 추측하기는 어렵죠. 예,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검찰의 대면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는 변호인의 친박으로 알려진 유영하 변호사를 청와대가 임명했다라는 뉴스 속보가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의 변호인을 청와대가 발표한 만큼 내일 검찰이 예고한 시점에 맞춰서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수사하는 방향으로 청와대가 의견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부분 제가 변호사님. 잠깐 코멘트를 좀 할게요. 예. 변호사 임명하는 건 저는 찬성해요. 왜냐하면 대통령 자체가 조사받는 능력이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들죠. 왜냐하면 검사가 질문하면 네, 아니요만 대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것 같고 또 주특기가 동문서답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얘기를 진솔하게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하거든요. 그 점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변호사 선생님은 아주 반갑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검찰에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최순실 제가 뇌물 꼭 들어가야 된다고 누가 봐도 제 주변도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그 조사가 내일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변호사가 그렇게 준비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예. 이미 다 조사가 자료가 다 있죠. 우병우 수석의 준비도 많이 해놨을 거고 지금 또 최재경 민정수석이 꽤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변호사는 형식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일 정도에 저는 청와대는 안 되고요.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사실. 네. 되게 흥미로운 인물이거든요. 예.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영하 변호사가 공천 받지 않았습니까? 진실한 그걸 사람으로. 못 받았죠. 저기 예. 옥새 들고 나르샤로 해가지고 공천 취소된 분이죠. 아, 그렇군요. 원래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요. 17대부터 19대까지 군포에서 3번 출마했다. 3번 다 김부겸 의원한테 집니다. 그런데 이제 18대 때 이른바 친이계 공천 학살이 있었을 때 박 대통령이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라고 하면서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영하 변호사한테는 그 동영상 메시지를 보내주고 철저하게 이게 밀어줬는데 3번이 다 떨어지니까 이분이 인권위원회 잠깐 지내요. 현 정부 들어와서. 예. 그다음에 이제 송파을에 전혀 이 연고 가운데 들어와서 단수 공천으로 했는데 우리 잘 아시는 김무성 대표의 옥새 들고 나르샤로 네, 이제 출마 자체를 못했죠. 예. 그래서 이분은 약간 정치적 성격이 너무 강한 사람이 돼가지고 저는 약간 의외네요. 물론 박 대통령이 신뢰하는 인물은 맞을 겁니다. 사적으로도 뭐 스스럼 없이 대한다. 윤상현 의원 수준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인물이니까요. 예, 2010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특보를 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뭐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비판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뉴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검찰에 압수가 됐는데요. 그 압수된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검찰의 수사를 대비한 청와대 내부의 시나리오가 발견이 됐습니다. 미리 검찰의 수사와 이 언론 보도를 대비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유출해 볼 수 있는 건데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문건 내용을 한번 보시죠. 청대응방안 문서라는 제목의 휴대전화 안에 있는 문서, 휴대전화로 문서를 찍은 사진이 정확하게 말하면 검찰에게 발견이 된 건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재단 설립과 대기업 모금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청와대에서 발표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최 씨가 자금을 용도와 다르게 썼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런 정황은 없다. 라고 청와대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라라는 문건 내용입니다. 기업이 후원한 재단 행사비를 유용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대통령과 두 재단 그리고 최순실 씨는 관련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라. 외부로 내용이 공개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전달하라. 라는 대통령의 액션과 관련된 지침도 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핸드폰에 문건 형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전달하라라는 지침대로 실제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모습 보시죠.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입니다.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수익 창출을 확대하고자 기업들이 뜻을 모아 만들게 된 것이 두 재단의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희 의원님, 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의 문건에서 발견된 것처럼 대통령이 지난 10월 정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관계가 없다. 이 문건이 작성된 거는 10월 7일에서 8일 정도로 예. 예상이 되고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한 거는 10월 20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최순실 게이트 당시 PC 관련해서 이 대통령 연사물을 고친다는 것이 보도된 이후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제 문건을 작성을 했는데요. 재미있는 것이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이 휴대전화에서 이 내용 자체를 그대로 찍어놨던 겁니다. 카메라에 찍어가지고 했던 것이 그대로 나왔는데 정호성 비서관의 꼼꼼한 그 업무 처리 스타일 때문에 그대로 이제 검찰에 넘어가게 돼서 이렇게 알려진 건데요. 이제 확실한 건 저는 이걸 보면서 그거는 그렇습니다. 아, 최순실이한테 지시를 받지는 못했구나. 예. 이 건은 이제 최순실이 당시에는 독일에 있을 때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 없을 때라서 협의하지 못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일단 관련이 없다. 나랑 관련이 없다 하고 꼬리자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것이 첫 번째 저 발언에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시인하는 제목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에서는 아까 대통령의 발언에서 나오지만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은 선의로 만들어졌지만 이것은 최순실의 횡령하고는 횡령 부분은 안 나왔고 그 재단 자체의 설립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것이 대통령 발언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던 정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식현 칼럼니스트. 우병우 수석과 정호성 비서관은 확실히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모습을 보입니다. 우병우 수석은 휴대전화를 깡그리 내용을 지워서 깡통과 관련 다름없는 걸 제출했는데 정호성 전 비서관은 미처 휴대전화에 대한 처리를 다 못한 것 같은데 이 내용 중에서 이른바 증거로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은폐까지, 은멸까지로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어떻게 대응하라라는 플랜이 짜져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검찰 수사를 받기 전에 최소한 준비를 한 모습이 보이고 여기 나온 워딩들이나 보면은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내밀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문건을 만들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민정수석실로 다시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호성 저는 참 근데 재밌는 게 정호성 비서관 휴대폰에서 저 많은 것들이 발견됐잖아요. 근데 압수수색을 당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까요? 저는 그게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할 거라고 당연히 예상을 했으면 사실은 저 정도라면 증거인멸을 먼저 나섰을 텐데 그 엄청난 비밀이 담겨있는 민감한 내용들이 담겨있는 휴대폰을 집에 두고 있었고 사무실에 두고 있었다. 저는 이거 자체가 한편으로는 일부러 남겨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건지 정말 실수로 내가 갖고 있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렸는지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정호성 비서관의 그동안 어떤 꼼꼼한 성격이나 치밀한 성격에 비해서 이 압수수색 부분은 굉장히 좀 허술하게 소위 말하는 뚫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내용 자체가 사실은 수사에 대비해가지고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까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도 굉장히 좀 엄청난 내용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나온 그 워딩들 보면은 지난 20일 수석비서관 회의 그리고 25일 있었던 박 대통령의 첫 번째 사과 그리고 지난 4일에 있었던 두 번째 담화 이런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사실은 저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영렬 본부장 산하 검사관 20명, 30명까지 늘어났죠.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참 정호성 비서관 담당하는 검사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칭찬해줘야 될게요. 예. 저희도 기억나실 거 아닙니까? 아침에 보니까 저 수갑 차고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지 했는데 정호성인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정호성 비서관은 원래 알려지기로는 고날 정도에 한번 소환해서 부를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전날 밤에 급습해가지고 바로 이제 휴대폰부터 압수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간 성동격서식의 수사였고 제 생각에는 정 비서관이 워낙 꼼꼼한 사람이니까 마지막까지 이걸 가지고 업무를 하다가 있는 걸로 정리를 하다가 정리를 좀 해놓고 나가기 직전에 좀 정리 이게 휴대폰 처리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 과정에 이제 덜커덕 걸리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병우 수석한테는 안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직무유기가 아니라 직권남용이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다. 증거인멸 교사라든지 철저하게 이건 구속 사유가 도주나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을 때 구속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걸 시킨 사람이 누군지 뻔한데 그분은 빨리 이제 구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있으니까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또 다른 문고리 안봉근 전 비서관이 김영무 의원님 현역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그 위세가 대단했다.
대통령을 보는 듯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진짜 문고리 중에 문고리가 이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수행을 총괄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후보 시절 그리고 국회의원 시절부터 일단은 수행 담당은 안봉근 전 비서관의 역할이었던 걸로 드러납니다. 이게 재밌는 얘기들이 오늘 기사에 나오는데요. 2012년도 대통령 이제 선거 당시에 박근혜 캠프들이 있었을 거고 그때가 12년도 4월, 그러니까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4월에 총선이 있어서 미리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안봉근 비서관은 박근혜 국회의원의 5급 비서관이었던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5급 비서관이랑 국회의원이랑 누가 더 높습니까? 국회의원이 상식적으로 5급 비서관이 국회의원 앞에 가갖고서는 함부로 말 건네기가 쉽지 않은 게 국회 문화인데 5급 비서관이었던 안봉근 비서관이 초선 국회의원한테 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나요? 열심히 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게 그 당시 안봉근 비서관이 갖고 있었던 권한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이제 결국은 박근혜 그 당시 후보와의 모든 관계 속에 모든 걸 다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친박계 좌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선대 본부장을 했던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도 이게 대화가 안 되니까 도대체 좀 안봉근이 박근혜 대표와 연구회에서 전화를 안 바꿔준다라고 뭐 하소연했다라는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결국은 전화 연결이 안 되는 친박 의원들은 밤에 삼성동 자택으로 유선 전화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지금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이제 홍보수석으로 있을 경우에 대변인으로도 있었고 뭐 홍보수석으로도 있었는데 뭐 박근혜 대표의 일정을 알려면 안봉근 비서관을 거쳐야만 되는데 일정을 안 가르쳐 주니까 제발 일정 좀 가르쳐 달라고 읍소했던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 이러한 본인이 갖고 있는 권력들을 가지고 사적으로 남용했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대책 없는 우리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추다르크에 있던 헛발질. 어제 저희 돌직구쇼 이 시간에 추미애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로서 대통령과 만나서 이 시국 야당 주도로 풀어나가겠다. 오늘 영수회담 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고 청와대는 이 야당 대표의 제안에 선선히 응해서 오늘 영수회담이 이루어질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 늦은 시각 야당 내부의 반발과 다른 야당의 견제 때문에 추미애 당대표가 영수회담을 돌연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이 과연 이 시국을 수습할 마음이 있는가? 혹은 우리 야당이 아닌 다른 야당이 앞서 나가는 거에 너무 배 아픈 건 아닌가? 혹은 우리 당 내에서 우리 계파에 허가 없이 독자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시사의 대목이 많습니다. 일단 다른 야당들 반응부터 들어보시죠. 성남 100만 촛불 시민들의 요구를 잘 알고 있을 추미애 대표가 그러한 제안을 한 것도 또 그것을 덜컥 받은 청와대도 똑같다. 저희 뭐 명백히 반대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지금 어디 의지할 데 없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1야당의 대표가 어떤 맥락도 없이 영수회담을 제안하니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이 천군 만마를 얻었겠습니까? 돌연 영수회담이 취소된 청와대의 반응도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요. 이런 반응 내놨습니다. 회담을 준비하던 중이라 당혹스럽다. 형식과 관계없이 야당과 언제라도 대화하길 기대한다. 정성희 위원님. 추미애 당대표가 일단은 친노계,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계와 상의 없이 모종의 추미애 당대표의 측근들과만 이야기하고 청와대에 제안을 했다. 우리는 좀 믿기 어려웠죠. 왜냐하면 그 추 대표가 청와대에 그런 연락을 한 것이 아침 6시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밤새 뭔가를 고민을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청와대 입장이라는 거는 그 찬밥, 더운 밥 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뭐 나중에 사실 국민의하고 만나면 되고 이러니까 우선은 이제 만나겠다 한 것이 이제 청와대 입장이었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뭔가 카드를 가지고 만날 거다.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저런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야당이 뭔가 카드를 가지고 만나고 그것은 아마 대통령이 받을 만한 그런 카드였겠죠. 그 카드가 당연히 이제 그 내부의 협의를 거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녁 때 돼서 알고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독단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화를 한 거고, 뭐 야당과의 협의가 없었다는 건 아침에 나왔지만 당 내에서의 합의도 없이 이제 한 거다. 그럼 도대체 누구 생각으로 그렇게 된 거냐 하는 얘기가 나올 때, 소위 말해서 이제 비선 얘기가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런 당내의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비선 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 영수회담을 제의한 것이 아니냐. 추미애 당대표도 비선이 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그 과정에서 그걸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선과 불통 논란에서 추미애 당대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아쉬워요, 사실은요. 예. 그 대통령이 조사받고 워낙 속을 알 수가 없잖아요. 기자들한테 설명도 안 하고 퇴진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그다음에 거국내가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이걸 말씀이 없거든요. 그 점에서 보면 추 대표가 국민을 대표해서 가서 좀 속내를 체크해보는 그거는 나는 꽤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퇴진하시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요? 이거에 대한 답을 받든지. 아니, 제1야당 대표로서 물어볼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그 점에서는 꽤 괜찮았는데 타이밍이 좀 그랬는데, 어쨌거나 저는 조사받은 다음에 한번 시도하는 것도 나쁘진 않았듯 해요, 사실은. 예. 그러나 결국은 그 추 대표가 조금 정확하게 메시지를 갖고 퇴진을 전제로 해서 그 서로 만남이 됐다고 하면 나는 진행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추 대표가 그 부분 카드가 없이 그냥 덜컥 받은 모양새여서 꽤 실수를 하신 거죠. 어쨌거나 저는 그 대통령 조사받은 다음에 야당 대표들이 또는 야당을 대표하는 어느 누구와가 청와대 가서, 지금 김종필 전 국무총리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5천만 명이 여기서 촛불해도 안 물러난다는 그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집을 한번 확인해야 우리도 그렇고 촛불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대책을 세우잖아요. 그 점에서는 한 번쯤은 확실하게 확인할 기회는 필요해요. 그런데 당 내부에서 문재인 전 대표, 이른바 친노계가 극히 반대를 했고, 다른 야당, 두 야당도 반대를 했다는데. 친문계가 극히 반대를 한 건 예. 아니고요. 친문계 일부가 아니 그래도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뭐 하면 어떻겠냐. 그리고 원외 인사들은 트위터로 잘한다 이렇게 썼죠. 잘한다까지 했는데 예. 왜 반대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른 뭐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고, 첫 번째로 그다음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죠. 민주당이 어제 오후에 당론을 즉각 퇴진으로 바꿨습니다만은 그 앞에 당론은 대통령이 이제 2선 후퇴예요. 그게 되게 애매한데, 그러면 어제 추 대표가 가가지고 박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대로 뭐 내정 외치 다 맡기고 저는 이제 이름만 유지하고 있겠습니다라고 하면 추미애 대표가 그럼 제가 13개월의 임기는 보장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추미애 대표한테 그런 걸 위임했어요?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다 반대를 한 거죠. 어제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나마 만약 가능하다면은 좀 논의도 하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힘이 붙는 건데 논의도 안 해. 저는 누군가랑 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다 모른다고 하고 있지만은 나는 아니다라고 손살에 다치는 게 무슨 장관들 보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오히려 오픈해가지고 문재인 대표의 의견도 들었다. 박원순 시장의 의견도 들었다. 이 의견을 가지고 내가 가겠다라고 하면 힘이 붙는 건데, 그게 아니라 새벽에 덜커덕 전화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추미애 대표한테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요. 자기 의도는 선했을지 몰라도 일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럼 어제 최소한 유감 정도는 표시한 게 맞습니다. 미안하다. 그런데 의총을 통해서 우리 당의 의견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것이 청와대에 전달돼서 뭐 별로 회당을 안 해도 된다. 청와대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당의 동료 의원들 아무한테도 자기가 유감을 표시한 적이 하지 않았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거냐?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제일 먼저 야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다른 당의 당대표가 영수회담을 하자 영수회담 반대론을 들고 나온 것도 좀 비판받을 대목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광고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 시국에 대해서 큰 책임이 있는 여당 친박 지도부는 계속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당도 그리고 야당도 그리고 청와대도 이 시국이 끝나지 않길 바라는 사람들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